이따가 식사하시고 기출문제 풀 건데요. 오늘 할 게 엄청 중요하고 어려운 걸 할 거예요. 도망가지 마시고요. 가치분등기, 가등기 오늘 해야 돼요. 엄청 어려워요. 혼자는 절대로 해결을 못 하시는 부분이라서. 네. 69쪽을 보시는데 등기의 대상인 물건 나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중요하다고 했죠.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 기억나십니까? 네. 첫 번째, 정착성. 일정 기간 동안에 땅에 고착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외기분단성. 외관상 완성될 걸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사방에 벽이 있고 지붕까지 갖췄을 때 이때 외기분단성이 인정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깥의 공기와 안의 공기가 분단된 성질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외관상 완성될 걸 요구하는 것이고 용도성을 갖출 것. 그 건물이 지어진 목적, 용도가 있겠죠. 그 목적이나 용도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이 될 걸 요구합니다. 결국은 내부적으로 완성될 걸 요구한다고 했죠. 요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물건과 등기할 수 없는 물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물건을 구별하셔야 되는데 세 가지 요건을 암기해서 대입하신다고 했죠. 그럼 먼저 등기할 사항이 아닌 물건을 보시면 터널, 교량, 토굴 요 세 가지는 외기분단성이 인정되지 않겠죠. 맞아요. 터널은 앞뒤가 뻥 뚫렸으니까 외기분단성이 없죠. 교량은 지붕도 없고 벽도 없죠.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안 될 겁니다. 토굴은 앞에 문이 뻥 뚫렸죠. 그리고 용도성도 갖추지 못했겠죠. 그래서 등기할 수 없을 테고요. 구비 탱커 이거는 바퀴 달린 걸 얘기해요. 바퀴 달렸으니까 정착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겁니다. 등기할 수 없을 테고요. 일시 사용을 위한 가설 건축물 자주 시험에 나오죠. 가는 임시가, 설은 설치,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 임시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체가 가능해요. 따라서 정착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되지 못할 겁니다. 방조제의 부대시설, 이건 시설이라고 돼 있죠. 따라서 건물이 되지 못할 겁니다. 배수관문, 방조제 물이 통하는 문이라고 했죠. 이거 기억나셔요? 배수관문. 여기는 바닷가인데요. 바닷가입니다. 바다예요. 그런데 여기에 방조제를 설치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방조제가 설치가 돼요. 그리고 흙을 메꿨을 겁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득 차겠죠. 그러면 이 빗물을 바다로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배수로를 설치합니다. 여기 배수로를 설치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막아놔야 되겠죠. 이렇게 막아 놓을 겁니다. 이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요 문을 들어 올려야 돼요. 들어 올리면 이제 물이 빠져나갈 겁니다. 이때 이게 배수로가 될 테고 요 문을 배수관문이라고 불러요. 배수로에 으뜸이 되는 문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들어 올릴 때 도르래가 있겠죠. 이 도르래를 건양기라고 불러요. 건양기. 이런 것들은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될 수 없겠죠. 시설물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건양기, 배수관문 이런 건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다면 구태여 배수로 설치할 필요 없죠. 이제는 양수기로 뽑아내면 될 겁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양수기도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농지, 계량, 시설물의 공작물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경우를 얘기해요. 영 이상하네. 뭐를 그린 걸까요? 우리나라를 그린 건데. 네. 여기에 간척 사업을 합니다. 간척 사업 할 수 있죠? 그 간척 사업 해갖고 다 토지로 만들어요. 근데 간척 사업한 요 해안가는 이 바다가 뭐 태풍이나 폭풍이 몰아치면 바닷물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네. 넘치지 않도록 여기다가 방수문을 설치하는 겁니다. 물을 방어하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방수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넘쳤습니다. 이 방수문을 뛰어넘어서 물이 넘쳤어요. 뽑아내야 되죠. 그래서 땅속에다가 튜브를 설치합니다. 이거를 토지에 잠겨진 관이라고 해서 잠관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일종의 배수로예요. 땅속에 설치된 관이라는 뜻이에요. 물을 뽑아넣는 잠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견본주택. 이거는 모델하우스인데요.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용도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옛날에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판지로 만들었어요. 널판지 나무로. 그래서 정착성도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해체해서 옮겨서 설치할 수 있으니까. 지붕이 없는 공작물. 지붕이 없으니까 외기 분단성이 없겠죠. 등기할 수 없을 겁니다. 주유소의 캐노피, 주유소 닷집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네, 주유소 캐노피는 주유소 가보시면 지붕과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 주유기가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차가 정차하면 기름을 넣을 거예요. 이때 이 지붕과 기둥으로 구성된 일종의 구조물이에요. 그럼 이거는 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벽이 없죠. 따라서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외기분단성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언제든지 해체해서 다른 곳에 옮겨서 설치할 수 있죠. 정착성이 없을 테고요. 수조, 이거는 물 보관하는 어떤 관이죠. 이거는 지붕이 따로 없죠. 물만 보관하는 거니까 이건 등기할 수 없을 테고요. 옥외 풀장, 실내 풀장이라고 한다면 외기분단성이 있어서 등기할 수 있겠지만 옥외 풀장이니까 등기할 수 없겠죠. 양어장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건물로서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지붕도 없고 벽도 없으니까. 다만 양어장이라는 지목이 있습니까? 네. 있죠. 따라서 이 양어장은 건물로서는 등기할 수 없지만 토지로서는 등기가 가능해요. 이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법무사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이 양어장은 건물로서 등기할 수는 없지만 토지로서는 등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량철골조 혹은 조립식 패널 구조의 건축물 등기할 수 없는데요. 왼쪽에 7번을 보시면 경량철골조, 경량 패널 지붕 건축물 등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차이점은 뭔가요? 지붕이 있느냐 없느냐. 맞아요. 경량은 가벼운 이란 뜻이고 철골조는 조는 만들 조자예요. 철골로 만든 이란 뜻입니다. 가벼운 철골로 만든 또는 조립식 패널 구조. 여기 패널은 판넬을 얘기합니다. 널판지. 판넬. 구조의 건축물. 지붕이 있으면 등기할 수 있을 테고 지붕이 없으면 등기할 수 없을 겁니다. 공작물 시설로 등록된 해상, 관광, 호텔용 선박. 선박은 동산이죠. 선박은 동산이니까 선박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이지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게 아니죠. 네.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의 구조상 공용 부분, 복도, 계단. 표제부도 없고 갑구도 없고 을구도 없죠. 구조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외기분단성도 인정 안 돼요. 등기할 수 없을 테고요. 지하 상가나 지상 시장 건물의 통로, 복도, 계단, 변서, 이건 전부 다 뭡니까? 구조상 공용 부분이에요.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이죠.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죠.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 등기할 수 없을 겁니다. 건물의 승강기, 발전시설, 보일러시설, 건물로 볼 수 없죠. 일개 시설들이죠. 네. 왼쪽을 보시면 하천은, 하천법상 하천은 등기할 수 있습니까? 있죠. 다만 금지되는 등기가 4가지가 있죠. 기억나실까요? 지상권, 지하권, 전세권, 임차권은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4개의 등기는 하천법상 등기할 수 없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외우셔야 돼요. 지상권, 지하권, 전세권, 임차권은 여전히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다른 모든 등기는 가능합니다. 가처분 등기,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다 가능해요. 다만 지상권, 지하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법상 도로, 토지로 등기할 수 있겠죠. 당연히 건물로는 등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방조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물로서는 등기할 수 없죠. 그런데 제방이라는 지목이 존재하죠. 토지로서 등기할 수 있을 겁니다. 유류 저장 탱크, 주유소 땅속에 설치된 걸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땅속에 설치가 된 거니까 정착성이 있습니까? 네. 있죠. 그 다음에 기름을 보관해야 되니까 외기분단성이 있습니까? 네. 있죠. 기름 보관 용도니까 용도성이 있겠습니까? 있죠.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이로, 이거는 곡물 저장 탱크인데요. 캐나다나 미국에 있는 곡물 저장 탱크인데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농사를 짓죠. 그리고 곡물도 농작물도 수확하는 농작물도 굉장히 양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수확한 농작물은 전부 다 온도, 습도 같은 걸 조절해야 됩니다.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농사짓는 곳에다가 이러한 곡물 저장 탱크를 설치합니다. 땅속에다가. 그럼 여기다가 곡물을 저장해요.
그러면 땅속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온도, 습도가 자동적으로 조절이 된대요. 이걸 사일로라고 불러요. 사일로. 그러면 이거는 땅속에 이렇게 깊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정착성이 있겠습니까? 네. 있겠죠. 그 다음에 사방이 막혀 있죠. 따라서 외기분단성 있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곡물 저장 용도니까 용도성 있겠죠. 따라서 대표적인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됩니다. 비각은 뭐라고 했죠? 비문의 집. 비문의 집. 기억나셔요? 그래서 이 비각도 대표적인 등기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비문의 집이니까 당연히 정착성 있겠죠. 그 다음에 지붕, 비바람을 막아야 되니까 지붕이 있어야 되고 벽도 있을 겁니다. 물론 벽은 보통은 유리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용도성 갖췄겠습니까? 그렇죠. 비문 보호 용도니까 용도성 갖췄을 거예요. 등기할 수 있습니다. 농업 고정식 온실 나와 있는데 먼저 고정식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정착성이 있겠죠. 온실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외계분단성이 있겠죠. 농업용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용도성 갖췄을 겁니다.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되겠죠. 국유재산, 이 국유재산은 크게 둘로 나눠지죠.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눠지는데 처분이 가능한 건 뭐예요? 일반재산이죠. 처분이 가능하니까 등기가 가능할 겁니다. 물론 행정재산은 등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건축물 대장의 조적조. 이 조적조는 벽돌로 쌓아서 만든 이란 뜻이에요. 조 쌓은, 아니요, 조 벽돌, 적 쌓은, 조 만든. 그래서 벽돌로 쌓아서 만들었을 때 조적조라고 부르고요. 벽돌을 쌓아서 만들었으니까 정착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컨테이너 구조라고 되어 있으니까 벽이 컨테이너로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슬레이트 지붕이라는 표현도 있죠. 그래서 외기분단성도 갖췄을 겁니다. 또한 주택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용도성 갖췄겠죠.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에요. 그 다음에 7번은 아까 보셨고 구분 건물의 귀학성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 있습니까? 표제부 등기가 가능하죠. 표제부 등기가 가능하니까 등기가 가능할 겁니다. 구분 건물의 부속 건물, 이런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창고 같은 걸 얘기해요. 창고 같은 부속 건물은 표제부의 부속 건물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표제부의 등기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지하실, 기계실, 관리사무소, 노인정, 이건 뭘까요? 귀학성 공용 부분이에요. 귀학성 공용 부분, 표제부 등기가 가능하겠죠. 공동 지하주차장 나와 있는데 전유 부분으로 독립하여 등기할 수 없으나 전유 부분의 부속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공동 지하주차장은 부속 건물로 등기가 가능하다는 게 이게 판례입니다. 판례.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구분 점포, 이것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평면 매장 또는 구분 점포라고 불러요. 이거는 상가 건물인데요.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1층은 이렇게 벽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101호, 102호, 103호 상가 건물이 될 겁니다. 2층과 3층은 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선만 그어져 있습니다. 201호, 202호, 203호. 3층도 마찬가지로 선만 그어져 있어요. 301호, 302호, 303호. 이때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점포라고 불러요. 또는 평면 매장이라고도 부릅니다. 뭐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구분 건물로 등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뭘 갖춰야 됩니까?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되죠. 그럼 여기는 어떻습니까?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갖췄겠죠? 벽이 있으니까. 그런데 2층과 3층 같은 구분 점포의 경우에는 벽이 설치되어 있지를 않아요. 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 없었습니다. 2002년도까지. 그런데 집합 건물이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조의 2를 신설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러한 평면 매장도 등기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이런 경우도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는 구조상 독립성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등기가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등기했냐면 구분 건물로 등기가 불가능하죠. 구조상 독립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분으로 등기했습니다. 여기 분양받은 자, 여기 분양받은 자가 3분의 1로 지분으로 등기를 했었어요. 근데 집합건물법을 개정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구조상의 독립성이 없어도 이제 등기가 가능해요. 그 일정한 요건은 민법에서 출제가 되는 건데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판매 시설이거나 운수 시설일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두 번째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게 두 번째 요건이고 세 번째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을 것. 세 번째 요건이고요. 번호가 있죠. 건물번호. 건물번호를 견고하게 부착시킬 것. 이게 네 번째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구조성 독립성이 없을지라도 이제는 등기가 가능합니다. 구분 건물로서. 되셨을까요? 평면 매장 구분 점포 같은 뜻입니다. 벽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포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는 등기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있는 표 반드시 외우시라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네. 네.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무조건 지문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된다고 했죠. 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하천법상의 하천이 등기가 가능한가. 원칙은 모든 등기가 가능하다고 했죠. 다만 예외적으로 여전히 금지되어 있는 등기는 밑에 3번에 있죠.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이 가능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고 했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민법에서 하시죠. 맞아요.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민법 지식 가지고 쭉 읽어보시면 돼요. 2월 달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도 마찬가지고 무효 등기 유용도 마찬가지죠. 이거 다 민법에서 하시죠. 등기법에서 구태여 하면 좋겠지만 안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우리 책에 없는 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중 보존 등기를 볼 거예요. 이건 책이 없으니까 하나 보겠습니다. 옛날에 했던 거예요. 다. 요거는 2층짜리 건물인데 먼저 누군가 보존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졌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등기부가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누군가 또 보존 등기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누군가 보존 등기를 신청했다면 이거 등기 해줘야 될까요? 각하해야 될까요? 각하해야 되죠.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상 29조 제2호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니까 각하돼야 되겠죠. 그런데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하나를 무효화시켜야 될 겁니다. 이때 표제부의 이중등기인데 이거는 1층으로 돼 있고 이건 2층으로 돼 있다면 어느 등기부가 유효고 무효가 되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무효. 요것이 유효. 그래서 이걸 표제부의 이중등기라고 하는데 표제부의 이중등기는 그 부동산의 객관적인 실체관계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만 유효합니다. 이거는 1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2층 건물이죠.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2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유효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1층으로 되어 있다면 어느 것이 유효고 어느 게 무효입니까? 이게 유효고 이게 무효가 됩니다. 그 부동산의 객관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만 유효해요. 이거는 갑굴구를 아예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목부터 다르니까 그렇죠. 네. 두 번째 했던 거예요. 다. 먼저 표제부가 만들어졌고 갑구가 만들어졌고 을구가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표제부가 만들어졌고 갑구가 만들어졌고 을구도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2층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가 일치합니다. 그럼 표제부의 이중등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표제부의 이중등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1번 소유권 보전 갑, 여기도 1번 소유권 보전 갑, 여기는 1번 저당권 설정 을.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어느 것이 유효고 어느 게 무효입니까? 이것이 유효, 그 다음에 이거 무효.
그렇죠. 그러면 선 등기기록 무조건 유효, 후 등기기록 무조건 무효화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등기명인이 똑같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 이쪽에 자신의 이름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옮기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등기기록이 유효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선 등기기록 유효, 무조건 후 등기기록 무효입니다. 세 번째. 먼저 표제부가 만들어졌고 갑구 만들어졌고 을구가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누군가 보존등기를 신청해서 표제부 만들어졌고 갑구 만들어졌고 을구도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때 표제부는 똑같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등기의 이중등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1번 소유권 보전 갑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고 여기는 1번 전세권 설정 을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1번 소유권 보전 A라고 등기가 되어 있고 여기는 1번 저당권 설정 B라고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선 등기 기록이 뭐가 됩니까? 유효. 그 다음에 후 등기 기록은 무효. 선 등기 기록이 당연 무효일 때는 후 등기 기록은 뭐가 된다고요? 유효.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보존등기 명의인이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니까 을이 갑에게 등기를 요구하면 됩니다. 등기 청구권 행사에서. 그래서 이쪽에 옮겨 기록하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등기 기록은 유효화시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유효, 무조건 무효예요. 그런데 여기는 보존등기 명의인이 달라요. 다르니까 일단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상 두 번째 등기증은 각하돼야 될 내용이죠. 따라서 이것을 유효화시키고 이것을 무효화시키는 게 원칙이지만 이쪽이 당연 무효라고 한다면 이것도 동시에 무효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A와 B를 위해서. 따라서 첫째가 당연 무효라고 한다면 둘째는 유효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셨죠? 구별 기준은 뭐예요? 이거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우리 판례는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유권 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전 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되셨습니까? 그렇죠. 이전 등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전 등기. 여기 이전 등기가 쭉 있겠죠. 이전 등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보전 등기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걸 유념하시면 돼요.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등기부의 공개 제도를 보십니다. 등기부의 공개 제도. 먼저 등기 기록의 공개 제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보신 바대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등기 기록의 열람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이 열자는 본다라는 뜻을 이 열자 안에 있대요. 람자는 본다 람자예요. 그래서 등기기록을 눈으로 보는 제도를 등기기록의 열람 제도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제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등기기록이 공개가 되는데요. 이 등기기록의 공개 제도는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교재를 꼼꼼히 읽어보셔야 될 겁니다. 교재를. 그러면 이 등기기록의 공개 제도는 어떠한 형태로 공개가 되느냐면 77쪽을 보시면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가 있습니까? 요 5가지 형태로 지금 현재는 공개가 돼요. 5가지 형태. 그러면 거기 보시면 다만이라는 문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폐쇄한 등기기록 또는 폐쇄한 등기기록 및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일로 한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로 한정한다는 얘기는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 형태로만 공개가 된다는 뜻이에요. 폐쇄한 등기기록은 이미 등기부가 폐쇄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 형태로만 공개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
그러면 이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는 5가지가 있는데 둘로 나눠보면 전부증명서와 일부증명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죠. 전부증명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는 말소 등기가 된 것도 다 포함해서 증명서로 발급을 해줍니다. 말소된 것도 다 포함해서. 그런데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는 말소 등기가 된 것은 싹 빼버리고 현재 효력이 있는 것만 골라서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전부 다 컴퓨터 파일 형태로 등기 기록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종이로 된 등기부였죠. 종이로 된 등기부니까 이게 현재 유효사항을 뽑아서 출력해 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건 컴퓨터 파일 형태니까 말소사항 포함, 현재 유효사항, 현재 유효사항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형태의 전부증명서는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한 것은 전부증명서 형태 두 가지만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 증명서는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가 없어요. 뒤에 나옵니다. 다 써놨어요. 책에. 그 다음에 일부 증명서 형태는 세 가지가 있죠.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 현재 소유 현황 일부 증명서, 지분 취득 이력 일부 증명서 세 가지가 있는데 개념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개념 정도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유 현황 일부 증명서는 현재 소유자들에 대한 부분을 뽑아서 출력해 주는 거겠죠. 현재 소유 현황 일부 증명서. 그러면 을구에 기록된 내용은 출력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현재 소유자들만 뽑아서 출력해 주는 게 현재 소유 현황 일부 증명서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갑이 지분만을 뽑아서 출력해 준다면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 을의 지분만을 뽑아서 출력해 준다면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 요 병의 지분만을 뽑아서 출력해 준다면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가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때 병은 자신의 지분을 A에게 넘겼고요. A는 B에게 넘겼습니다. B는 C에게 넘겼어요. 현재 소유자는 갑, 을, C입니다. 그러면 현재 소유 현황 일부 증명서는 갑, 을, C에 관한 부분을 뽑아서 출력해 줘야 되겠죠.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는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가 될 겁니다. 요 C는 지분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취득했느냐면 C는 P로부터, B는 A로부터, A는 병으로부터 취득했죠. 요 과정을 뽑아서 출력해 준다면 지분 취득 과정 일부 증명서라고 불러요. 또는 지분 취득 이력 일부 증명서. 이게 지분 취득 이력 일부 증명서입니다. 요 5가지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요 5가지 형태로 등기 기록이 열람되든지 등기사항 증명서가 발급이 되는 겁니다. 열람도 요 5가지 형태로 열람이 이루어집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먼저 전부증명서 형태 2가지.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 이건 전부 다 갑과 을구 다 포함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 이거 전부증명서고요. 일부증명서 형태 3가지. 특정인 지분 일부증명서, 현재 소유 현황 일부증명서, 지분 취득 이력 일부증명서 3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을 가보시면 열람부터 보시죠. 열람. 열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열람이라고 불러요. 거기 보시면 누구든지라고 돼 있죠. 등기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돈만 내면.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먼저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등기부 떼어봐야 되죠. 그래서 매수인이 되는 자는 어느 부동산이건 누구든지 다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등기기록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부는 뭡니까? 전부증명서 형태로, 일부는 일부증명서 형태로 열람이 가능할 겁니다. 다만 이런 문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기록의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열람을 어디다 놨지? 여기 있네. 이 부속서류는 열람은 가능합니다. 열람은 가능한데 이건 등기기록이 아니죠. 등기기록이 아니니까 이 부속서류는 뭘 얘기하냐면 각종 첨부 정보 있겠죠. 뭐 인감증명, 뭐 대장증명 정보, 신청 정보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걸 부속서류라고 불러요. 이 부속서류는 등기기록 자체는 아닙니다. 근데 열람이 가능한데 누구든지 열람할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이해관계에 있는 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만 열람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 이 부속서류는 등기사항 자체가 아니죠. 따라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은 애당초 허용되지 않습니다. 열람만 가능해요. 열람도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은 애당초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속서류는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갑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소에 등기기록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죠. 갑은 누구든지 등기기록은 열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갑이 바쁘니까 대리인에게 친구에게 부탁해요. 따라서 을도 등기기록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등기기록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요 을은 자신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누구든지 열람 청구가 가능하니까. 맞아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이유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니까. 되셨나요? 두 번째, 갑은 부속 서류를 열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부속 서류는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합니까? 아니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만 열람이 가능하죠. 따라서 갑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자신에게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갑이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서 친구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친구가 부속 서류 열람을 하고자 합니다. 부속서류 열람을 신청하고자 해요. 그렇다면 요 을은 자신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에게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될까요? 제출할 필요가 없을까요?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에게 갑에게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요 을은 자신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할까요? 제출할 필요 없을까요? 제출해야 되겠죠. 아무나 열람을 허용해서는 안 되니까. 따라서 대리인이 부속서류 열람을 신청할 때는 두 장의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본인에게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자신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좀 어렵죠? 네. 부속서류의 등기사항 증명서는 당연히 발급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 등기부라는 것은 등기정보중앙관리소라는 곳에서 모든 전산등기부를 관리해요. 그래서 관할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파일 형태니까 등기정보중앙관리소라는 곳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등기기록을 다 컴퓨터 파일 형태로 관리합니다. 그렇다면 등기기록의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을 반드시 관할 등기소에 가서 신청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각 등기소와 등기정보중앙관리소가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등기소에 가서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계속 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열람의 방법 나와 있는데요.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자적 방법으로 내용을 보게 하는 게 뭡니까? 모니터로 보게 하는 걸 얘기해요.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그렇죠. 또한 종이로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프린터로 출력해 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2번인데요. 왜 중요하냐면 이게 개정사항이에요. 작년에. 개정사항.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이게 개정사항이죠. 개정사항이라기보다는 추가사항이에요. 예전엔 이런 문구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등기 기록의 열람은 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한다. 등기 기록의 열람은 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해야 된다. 이런 문구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등기 기록이 아니죠. 부속서류죠. 네, 이게 추가된 거예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 다음에 다만이라는 문구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이 나와 있는데 거기 첫 번째 보시면 누구든지 있습니까? 이것도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되는 자는 집주인의 허락을 안 보고 무조건 등기소에 가서 열람할 수가 있어요. 아니,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돈 많으면 누구든지. 그 다음에 이것도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겠죠. 어때요? 관할 등기소에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 일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증거자료를 남겨놔야 되니까 공법상의 법률행위라서 당연히 신청서 제출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 발급되는 방법이 거기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방문 신청에 의한 유인 방법. 이건 유인 발급. 이건 뭐냐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등기 공무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발급받는다는 뜻이에요. 유인 발급. 별거 아니죠? 네. 뭐 출제와는 관련이 없고요. 거기 4번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무인 발급기. 이 무인 발급기는 뭐 시청, 도청, 서울역, 용산역 이런 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거기 보시면 등기상 전부증명서를 추가함으로써 말소상 포함 전부증명서와 현재 유효상 정부증명서 모두 발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등기예규가 개정되기 전에는 말소상 포함 전부증명서만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이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말소상 포함 전부증명서, 현재 유효상 전부증명서. 일부 증명서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절차가 복잡해서.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7번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7번. 신탁 원보 공동 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 요거는요. 등기부를 보시면 마지막 칸이 기타 칸이에요. 표제부나 갑불교에는 마지막 칸에 기타 칸이 있습니다. 기타를 기록하는 칸인데요. 여기다가 기록해야 되는데 여기가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너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별도의 장부로 만든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기록해야 되는데 너무 공간이 협소하니까 별도의 장부로 만든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지난 시간에 한 신탁 원보, 그 다음에 매매 목록, 도면, 또 뭐가 있죠? 공동 담보 목록 또는 공도 전세 목록도 포함이 됩니다. 이 네 가지는 원래 등기부 기타 칸에 기록해야 될 것인데 너무 협소하니까 별도의 서류로 작성한 겁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는 여기에 기록될 내용이니까 넓게 보면 등기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는 강의의 등기부라고 부릅니다. 이 강의의 등기부는 등기부의 일종이기 때문에 영구 보존해야 됩니다. 영구 보존해야 되고 또한 등기소 밖으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등기소 밖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경우는 이동이 안 돼요. 즉 법원의 명령 촉탁에 의해서 이동이 안 됩니다.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도 이동이 안 돼요.
그래서 전쟁이나 천재지변의 경우에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넓은 의미의 등기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구 보존 장부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등기소 밖으로 이동되는 경우는 천재지변의 경우에만 등기소 밖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 네 가지는. 그런데 1번을 보시면 신탁엄보, 공동담보목록, 도면, 매매 목록은 원래는 여기다 기록하는 것이죠. 따라서 등기기록의 열람이나 등기상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도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이니까 자동적으로 이것도 발급이나 열람시켜줘야 되겠죠. 맞아요. 여기다 기록되는 내용이니까. 근데 이것도 자동적으로 열람이나 발급을 허용하게 되면 등기관의 일이 너무 많아져요. 그리고 신청인도 수수료를 훨씬 더 많이 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네 가지는 필요할 때만 발급을 합니다. 또는 필요할 때만 열람을 시켜요. 그래서 거기 지문을 보시면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포함하여 발급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만자에 동그라미 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이것도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만 열람도 가능하고 증명서 발급이 된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2번,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에 관하여는 한동 건물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기록을 한 개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아까 보셨죠? 집합건물 등기부의 존재와 집합건물 등기부에 존재할 때의 등기부의 구성과 공개가 될 때의 등기부의 구성은 달라진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공개가 될 때는 한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구 요것만 한 개의 등기기록이라고 했죠. 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기록은 해당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등기 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왜요? 조만간 다른 등기가 이루어질 테니까 이거는 발급해줘서는 안 되겠죠. 다만 그 부동산의 등기 신청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 증명서에 표시가 된다면 발급받는 자가 예측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때 안에서 발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5번, 8번도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너무 일찍 끝났나? 이제 78쪽을 보십니다. 그냥 끝날 수는 없죠. 네, 78쪽을 보실 거예요. 책을 보시면 등기 신청이 나오는데 원칙은 공동신청이 원칙이죠. 맞아요.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제3자가 대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셔요? 이때 단독신청이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어느 경우에 단독신청합니까?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된 경우 그때는 단독신청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럼 이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가 출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단독신청은 외우시는 게 아니라 등기의무자가 있는지 없는지 등기의 진정성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확보가 됐는지 확보되지 못했는지 이거 갖고 단독신청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두 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등기의 진정성이 판결서에 의해서 이미 확보가 됐죠. 따라서 승소한 등기관리자,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이행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합병에 의한 등기도 단독 신청에 의하게 되는데 이거는 왜 단독 신청일까요? 네? 등기의무자가 없으니까. 맞죠? 네,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걸 텐데. A라는 법인이 있고요. 법인이 어려우시면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는 법적 성질이 법인입니다. 회사 법인이에요. 삼성전자 이건 법인입니다. 현대건설 다 법인이에요. A라는 회사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뭐 공장 같은 거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B라는 회사도 공장을 가지고 있겠죠.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때 두 개의 법인이, 두 개의 회사가 합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병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합병 계약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요쪽 회사와 요쪽 회사의 대표자가 만나서 합병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합병 등기도 해야 돼요. 이 합병 등기는 부동산 등기는 아니고요. 법인 등기부에 하는 등기입니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합병 등기를 갖춘 시점에 A 법인은 소멸합니다. B 법인도 소멸해요. 그리고 새로운 법인이 탄생을 할 겁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합병이에요. 그렇다면 A와 B는 법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즉 권리 능력이 소멸된 겁니다. 권리 능력이 소멸되었으니까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권리 능력이 소멸되었으니까. 이 A법인, B법인 소멸되고 새로운 법인이 탄생했죠. 따라서 이 A법인, B법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는 전부 다 C법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이렇게 귀속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민법 187조를 보면 상속, 공용질서, 판결, 경매, 기타가 있죠. 기타에 해당이 돼요. 요게. 그런데 이 C법인이 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뭘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될까요? 등기를. 따라서 이때 권리의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합병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해요. 여기도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C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B 등기 의무자. 그런데 등기 의무자는 소멸했죠. 따라서 단독 신청. 맞아요.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C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A 등기 의무자. 그런데 소멸했죠. 따라서 단독 신청. 맞아요. 그래서 이 합병의 경우에는 단독 신청에 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있던 법인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소유권 보전 등기. 이 소유권 보전 등기도 단독 신청이죠. 그런데 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는 개념이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등기 권리자라는 개념은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취득하여 이익이 발생한 자가 등기 권리자죠. 그런데 이 보전 등기는 보전 등기를 해야지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등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을 취득할 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보통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단독 신청이라는 거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에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도 단독 신청이죠. 이거 지난 시간에 혹시 했나요? 안 했나요? 수용. 네? 했어요? 네. 그러면 수용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을 뭐로 논리를 구성한다고 했죠? 네?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때 등기 의무자의 개념이 없다고 했죠? 보전 등기처럼 처리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단독 신청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 이건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죠.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에요. 따라서 등기명인이 단독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멸실 등기. 부동산이 등기명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 이름 바뀔 때, 주민번호 바뀔 때, 주소가 바뀔 때 이루어지는 등기가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죠. 그렇다면 이름 바뀔 때, 주민번호 바뀔 때, 주소가 바뀔 때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자가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이것도 단독 신청에 의하게 될 겁니다. 멸실등기. 부동산이 멸실되게 되면 표제부에 멸실된 사실과 멸실된 원인과 날짜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를 멸실등기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이것도 표제부 등기네요.
따라서 등기의무자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죠. 단독 신청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말소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경우.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등기가 실행되는 방법과 말소되는 방법과 말소 회복되는 방법은 원칙이 같다고 했죠. 그러면 단독 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실행이 된다면 말소도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될 테고 말소 회복도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 회복됨이 원칙이라고 했죠.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입니까? 네. 그럼 말소도 단독 신청, 말소 회복도 단독 신청. 맞아요? 네. 되셨죠? 그 다음에 2번에 가등기 명인에 의한 가등기 말소 등기 대단히 중요한데요. 가등기 할 때 또 보겠지만 좀 보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인데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갑 등기의무자. 그래서 이 가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맞습니까? 가등기는 원칙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이 가등기는 원칙이 나중에 가등기 할 때 또 할 거예요. 원칙이 공동 신청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질까요? 네. 명령에 의한 등기는 어느 절차에서만 나타난다고 했죠?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 절차에서 가등기가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의신청할 때 보시게 될 거예요. 단독 신청, 이게 시험에 참 잘 나오는데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거 단독 신청, 가등기가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첫 번째, 판결서가 있다면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두 번째, 가등기, 가처분, 명령결정서가 있을 때 이때도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결정서가 있을 때 이건 명령에 의한 등기가 아니에요. 명령에 의한 등기는 어느 절차에서만 나타난다고요? 이의신청 절차. 가등기, 가처분, 명령결정은 가등기, 가처분, 명령결정이라는 일종의 재판입니다. 재판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판결, 결정, 명령. 이 중에서 결정이라는 재판이어서 등기의 진정성이 이 결정서 갖고 확보가 됩니다. 따라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에 의한 가등기는 단독 신청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을 때 이때도 가등기 관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등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등기에는 없으니까. 되셨을까요? 네. 꼭 외워두셔야 돼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전부가 됐을 때는 단독 신청이 가능해요. 다른 등기의 경우에는 승낙서 갖고 안 돼요. 왜냐면 다른 등기들은 권리 변동이 나타나죠. 근데 가등기만 해서는 권리가 변동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순위 보존만 되죠. 따라서 이 순위 보존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낙서 갖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꼭 두 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가등기가 말소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가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이겠죠. 등기의무자가 될 겁니다. 이 가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이 될 겁니다. 등기관리자가 될 거예요. 따라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이 가등기의 말소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가등기의 말소 등기는 원칙이 공동 신청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가등기도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물론 판결서가 있다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하고 첫 번째, 가등기 명의인은
가등기 명의는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등기 명의는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 되셨을까요?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 아무 문제 없죠. 그리고 가등기 말소할 때 갑의 입장에서는 이거 불만이 있을 일이 없죠. 그래서 가등기 명의는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도 누굽니까? 갑을 얘기하겠죠. 갑도 단독으로 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갑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면 가등기 명의인이 가만히 있을까요? 없겠죠. 따라서 이때는 승낙서를 첨부해서 신청해야 됩니다. 승낙서를 첨부해서 가등기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세 번째, 을에게 가등기를 한 다음에 갑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 병은 가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 봅니다. 본등기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에요. 본등기하게 되면 병은 직권으로 말소되죠.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즉 병도 단독으로 말소 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을이 가만히 안 있겠죠. 따라서 뭐가 필요할까요? 승낙서가 첨부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등기에서는 존재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둘 다. 이거 둘 다 출제가 자주 돼요. 그러면 프린트 보시면 가등기 명의인에 의한 가등기 말소등기 신청이 가능하겠죠. 되셨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죠.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에 의한 말소등기. 이것도 했던 건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전세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전세권이 설정 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존속기간이 종료가 되면 전세권은 어떻게 될까요? 소멸되겠죠. 맞아요. 따라서 을명의 이 등기는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따라서 갑과 을은 전세권의 말소 등기를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신청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깜짝깜짝 놀랐는데. 네. 이때 요 등기의무자 을이 소재불명이다라는 겁니다. 즉 행방불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겠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혼자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른 방법은 뭐였죠? 그렇죠. 갑이 법원에 가서 무엇을 신청합니까? 네? 공시채고를 신청한다고 했죠. 했던 거예요. 공시채고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무엇도 신청합니까? 네? 재건 판결을 신청한다고 했죠.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먼저 공시채고를 합니다. 공시채고라는 것은 채고의 일종인데 법원 게시판을 통해서 채고하는 걸 공시채고라고 불러요. 법원 게시판을 통해서 몇 월 며칠까지 나타나라고 채고하는 겁니다. 다 떨어졌네. 그런데 공시채고 기간 동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은 뭘 한다고요? 재건 판결을 해줍니다. 이 재건 판결은 시간이 걸리지를 않아요. 공시채고 기간 동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곧장 판결이 나오는 형식적 판결이에요. 그래 판결이 나왔으면 이 판결서를 가지고 이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판결서의 일종이니까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된 겁니다. 따라서 단독 신청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전세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 계약이 체결될 테고, 전세권 설정 계약이 체결될 테고, 그리고 두 번째 전세금이 지급되죠. 세 번째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을에게는 전세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을 맺습니다. 어떠한 특약을 맺느냐면 을이 사망하게 되면 을의 전세권을 소멸시킨다는 특약을 맺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을이 사망하게 되면 이 전세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특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권리소멸약정이라고 불러요. 상속인에게 상속시킨 것을 막기 위해서 권리소멸약정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권리소멸약정에 의한 등기는 이것과 동일성이 인정돼야 되죠. 따라서 언제나 무슨 등기한다고 했습니까? 부기등기. 그래서 이 전세권 등기가 순위번호가 3이면 이 권리소멸약정 등기는 이렇게 등기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그런데 을이 사망을 했더라는 겁니다. 을이 사망하게 되면 이제 요 특약에 의해서 요 전세권은 어떻게 될까요? 소멸되겠죠. 따라서 말소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관리자. 그래서 갑과 을은 말소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데 이때 을은 사망하고 존재하지 않죠.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을 통해서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이거네요.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 등기는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서 등기한이 직권으로 말소. 되셨죠? 이것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권리소멸 약정에 의한 말소 등기는 이것도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도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게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혼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언제나 뭐라 그랬죠? 단독 신청. 기억나셔요? 네. 기억나셔요? 안 나셔요? 안 나시죠? 솔직히. 헌매 특약할 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건 판례입니다.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을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때 갑은 을과 증여계약을 체결합니다. 증여계약을 체결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도 취득했죠. 그러면 두 개의 법적 지위가 동일인에게 기속이 되죠. 약한 법적 지위는 강한 법적 지위에 흡수돼서 소멸되겠죠.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권리는 이제 소유권에 흡수돼서 소멸될 테니까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럼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소유권자 아닙니까? 을 등기 권리자. 그래서 이 혼동은 등기의무자의 지위와 등기 권리자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기속이 됩니다. 혼동이란 말 자체가, 따라서 혼동이란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말소 등기는 단독 신청. 등기의무자의 지위와 등기 권리자의 지위가 혼동에 의해서 동일인에게 기속이 돼야, 따라서 혼동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단독 신청. 이건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셔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혼동에 기한 권리의 말소 등기는 단독 신청이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결정, 정본에 의한 가등기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단독 신청. 기억나셔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신탁 등기는 언제나 수탁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단독 신청.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10번 가처분권자의 승소 판결에 기한 등기 시에 가처분 이후에 격려된 제3자 명의 각종 권리의 말소 등기.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물론 이따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는 할 거예요. 도망가지 마셔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